예, 신실한 남자 김민수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찰리 커크 이야기를 먼저 했는데요. 뭐 한국에서 일부 김민수 최고위원 팬들도 그렇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보수 진영 인사들 당원들 중에는 찰리 커크가 김민수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너무 어쨌든 뒤에서 그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걸로 하고 찰리 커크 좀 영감 이런 것도 있고 사실은 총탄회의에서 저격당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가슴이 아프죠. 가슴이 아프고 여기 탄압과 저항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의 상황인데 반민주 진영이라고 봐야 될까요? 반민주 진영 그리고 반자유 진영의 탄압이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의 저항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때까지 보수주의 보수 정치는 저항에 소홀했다. 저항을 회피했다. 그리고 이러한 탄압에 숨었다가 정확한 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국민들만 앞세워 왔었는데 이제야 저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압이 강해질수록 저항도 강해질 것이고요. 또 저항이 강해질수록 탄압도 강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 탄압의 강도와 저항의 강도가 어디가 더 강한지가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는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찰리 커크 같은 경우에도 이 저항의 상징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미국 내에 불고 있는 반민주, 반자유 이러한 움직임들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었고 또 자유의 상징이었고 민주의 상징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을 마감했고 또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을 두고 이렇게 먼저 하늘로 가게 되었는데 여기에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마음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자유를 외쳤던 분들에 대한 이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외침을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밀키님이 좋은 얘기 해주네. 진행자님 찰리 커크 총살 발언하실 때 웃음은 띄우지 마세요. 진지하게. 예.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자, 김민수 최고위원께서 14일에 장동혁 대표와 함께 이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가 그간에 이끌어왔던 부산 세계로 교회에 예배를 하신 걸로 지금 확인을 했는데 왜 세계로 교회에 가셨는지 손현보 목사 구속 문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종교 탄압입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 탄압으로 봐야지 맞는 것이고 종교 탄압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면 당연히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압과 저항의 문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이 명확하게 보아야 될 것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이탈하고 있는 현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산주의 국가들에서는 종교를 탄압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종교들이 마르크스뿐 아니라 마르크스나 레닌의 이 레닌주의의 해석에서 본다라고 하면 부르주아들이 이 플로레탈리아 계급에 대한 어떠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 어리석은 플로레탈리아들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의 또 종교에 대한 부분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 탄압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교 탄압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지니까 미국의 트럼프도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때까지 미국의 최우방이었던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이 더 이상 자유대한민국이길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경고인 것이에요. 계속해서 앞으로 자유진영에 속한 대한민국이 맞는지를 의심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미국의 최우방국인 대한민국이 맞는지를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유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 종교가 탄압되었던 곳이 있습니까? 종교를 탄압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고 북한인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종교 탄압의 형태가 나온다라는 것은 당연히 자유진영에서 모두가 다 들고 일어서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정말로 강하게 얘기했던 게 아까 우리들이 얘기했던 찰리 커크입니다. 네, 찰리
크크 지금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 이 종교 탄압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이야기했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손현보 목사뿐 아니라 앞으로 이 종교 탄압이 확대될 겁니다. 이건 기독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호국 불교, 지금 여러 종교인들께서 이 문제를 저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이야말로 일어서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일어서지 못하면 일어설 기회가 영원히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거 종교 지도자분들께서도 펜앤마이크 방송을 보고 있다면, 그리고 혹은 펜앤마이크 방송을 보지 않더라도 이미 종교 탄압에 대한 문제인식은 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 지금 기독교를 넘어 불교, 천주교까지 종교의 종교를 넘어서 모든 종교 지도자분들께서도 연대하셔서 지금 저항을 해주실 때이다. 함께 저항해 주셔야 된다. 국민의힘도 이 저항의 맨 앞열에 서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저 김민수도 이 저항의 맨 앞열에 서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난 10일에 국회에서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규탄 대회를 하셨잖아요. 네네. 당시에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도 연설을 하셨는데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는지, 그 또 하나 이제 사실 궁금한 건 지금 그 당시에 국회에서 했던 규탄 대회가 가지는 사실은 그 행사의 의미랄까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까? 첫 번째로 규탄 대회의 의의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싸우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이때까지 약한 국민의힘은 없다. 이때까지 뒤로 숨던 국민의힘은 없다. 이때까지 저항하지 않던 국민의힘은 없다. 이때까지 안일했던 국민의힘은 더 이상 없다. 이제 우리는 밖으로 나갈 것이고 투쟁할 것이고, 이 투쟁의 방법이 장애이든 원내이든 어떠한 방법이든 가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곳에서 저항하겠다라는 분명한 의지의 표명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요, 이게 6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밖으로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거 20년도에 끝났습니다. 미래통합당 합당이 되면서 끝났던 모습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장애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우리 당이 더 이상 국민과 지지자, 당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첫 사인을 보내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고, 사실 저 전날에 우리들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날 하루 만에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만여 명에 가까운 분들이 저렇게 나오셨거든요. 자, 이제 진짜로 시작이다. 시작이고, 우리가 제대로 된 투쟁과 저항을 계획할 것이고, 그리고 이 계획에 함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탄압에 맞서기 위해서는 더 강한 저항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정치권 소식을 겸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정청래가 상당히, 정청래뿐만 아니라 추미애 의원, 민주당의 사실은 강성파들과 지도부가 동시에 나서는 상황인데, 무슨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전담재판부 말을 자꾸 바꿔가면서 이 내란 재판부 운운하면서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의 보루인 이 대법원장을 직접 끌어내는 데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통령실도 치고 빠지는 방식으로 지금 가세하는 양상인데, 이 사법부 수장, 이 조희대 대법원장 이 공격하는 이 상황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합니까? 지금 이거를 해석을 여러 가지 정치 사안을 복잡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예. 어차피 하나로 귀결됩니다. 민주당의 지금 독재 완성이다. 네, 지금 목표는 독재 완성입니다. 독재 그리고, 체제. 네, 독재 체제 완성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행태, 이것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압이 될 수도 있고, 수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압이 될 수도 있고, 종교 탄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시장법들을 올리는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태로 나오지만 결국에는 독재 체제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이재명 정권의 연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의 두 번째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재명 본인의 연장을 원하는 것이고, 정청래 등은 민주당의 강한 독재 권력을 통해서 차기 대권을 본인이 지길 원하는 것이겠죠. 당권, 대권. 네, 당권과 대권을. 예. 이거는 지금 동상이몽을 하고 있겠으나 결국에는 지금 하나로 귀결되는 것은 민주당의 권력 독점이
목표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 권력 독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체제가 흔들려도 상관없다. 이 부분은 지금 계엄 이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체제 전쟁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은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전환을 이미 시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야지 맞습니다. 자, 이 부분도 계속해서 우리 자유 진영에 계신 지지자분들은 다들 이해하고 계시지만 지금 중도를 넘어서 좌파 진영에서 무슨 소리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21세기에 이미 진영 간의 총칼 없는 전쟁은 시작된 지 오래됐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자유주의나 그리고 민주주의나 지금 시장경제 체제, 법치주의, 상권 분립 이런 제도들이 무너지는 것은 곧 대한민국을 지탱했던 체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민주당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체제 전쟁이고 체제 전환입니다. 그럼 민주당이 지금 결국에는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봐야지 맞습니다. 조희대 지금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독재 체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해야 되는데 사법부에서 가장 골칫덩어리가 지금 조희대인 겁니다. 민주당의 시각에서 봤을 때 조희대만 사라지면 사법부를 장악하기가 아주 수월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재명의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것만으로도 당시 사실은 조희대 탄핵설이 돌았습니다. 근데 이거 왜 갑자기 수면 안으로 잠깐 사그라들었었죠? 대선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선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의 탄압으로 비쳐서 대선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잠시 수면으로 가라앉혀놨을 뿐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다시 수면 위로 꺼낼 수밖에 없는 트리거가 될 만한 행위를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합니다. 네, 이거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가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를 또 판사들을 모아서 또 이 논의를 했단 전국 말이에요. 법원장 회의요. 전국 법원장 회의를. 예. 자, 이 트리거를 또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저항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이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법부가 무너지는 것을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싸움을 각자의 위치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거 조희대는 제쳐야만 지금 사법부 장악이 되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결국에는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발언들이 과간입니다. 지금 이 발언들 굉장히 과간입니다. 정청래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재판부의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을 조희대가 어겼다라고 합니다. 재판부의 독립과 지금 법원의 정치적 중립을 판단을 정청래가 합니까? 예. 어떤 국민이 정청래에게 지금 이 판단의 권한을 줬습니까? 네, 그리고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헌법재판관은 그리도 대단합니까? 네. 이러면 또 난리 나겠죠. 이런 발언하면. 네, 그리고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 대법원장은. 국민이 탄핵을 시켰습니까? 민주당이 탄핵을 시켰습니까? 누가 지금 탄핵을 시켰습니까? 이렇게 국민 이름을 팔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요, 공산 진영들이나 사회주의 진영 그리고 국민을 선전선동하는 사람들이 이 앞에 가장 많이 파는 게 국민입니다. 국민의 뜻, 국민의 뜻, 국민의 뜻. 국민의 뜻 물어나 봤습니까? 지금 인민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예. 인민의 뜻. 자, 정청래가 국민의 뜻에 관심이나 있습니까? 국민들 여론 한번 드러나 보고 지금 이런 말 뱉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조희대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또 이 앞에 국민이라는 이름을 팔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잊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전에 민주당이 이미 29번의 탄핵 소추 행정부 수반들과요. 그리고 지금 각 기관들의 수장들을 탄핵 소추 시켰는데 그 29건의 탄핵 소추 중에서 단 한 건도 탄핵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지금 얼마나 대한민국의 행정의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결과입니까? 민주당이 지금 대한민국의 제도나 법을 권력의 수단으로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사실들에서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정청래나 이재명 민주당 정권 같은 경우, 민주당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법과 제도를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당의 독재를 완성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좀 명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우리들이 지금 진짜로 좀 주의 깊게 이 사안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민주당이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완전히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내란 특별 재판부에 대한 위헌 논란이 나오니까 이름 바꿔치기를 지금 하려고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야, 우리 특별 재판부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어. 특별은 빼주겠어. 특별은 빼고 전담 재판부 만들겠다는 거였어. 니네들이 오해했어. 네. 오해를 너무 긴 시간 하게끔 놔뒀던 거 아닙니까? 지금 특별 재판부 하루 이틀 얘기했나요? 아니 법안 발의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법안 발의까지 하면서 지금 이거 하루 이틀 얘기한 것도 아닌데, 야, 특별재판부 아니라 전담재판부였는데 멍청한 국민들이 오해를 했네. 멍청한 국민의힘이 오해를 했네. 우리 그런 거 법안까지 발의했지만 속뜻은 그게 아니라 그냥 전담재판부 만들자는 거였어라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면으로 또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지면 이때까지 재판 다 특별재판부에 이관하라는 겁니다. 네, 이관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특별재판부는 무엇이냐? 판사 6명을 국회랑 변협해서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자,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당연히 빠집니다. 그럼 결국에는 민주당과 변협 등, 민주당의 편인 변협 등에서 지금 재판장 6명 임명할게. 자, 임명을 여기에서 했는데 어떻게 정치적인 영향을 판결이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검이라는 제도가 나왔던 것도요. 행정부, 검찰에 인사권이 있는 행정부를 검찰이 수사할 때 이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으니 여당을 수사할 때는 지금 야당의 요구에 의해서 특검이 진행되게끔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여당이 특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대한민국에선 벌어지고 있지만 이 목적으로 특검 제도라는 게 등장한 것도 아니다. 자, 근데 이제는 검사에 이어서 재판부까지 우리가 임명하고 판결 입에 맞게 해볼게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재판을 정치적으로 하겠다. 법리가 아닌 정치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영장 판사도 지금 전담 판사를 두겠다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영장 치면 무조건 받아줄 판사 둘게. 어디에? 내란 특별 재판부에. 네. 결국에는 지금 재판부, 이거 지금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라는 것뿐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사법부까지 완전히 장악당하면 자유대한민국 아닙니다, 더 이상. 이 나라가 더 이상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1심과 재심 다 3개월 안에 끝내라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 지금 본인들 336 정해져 있던 633. 네, 예. 633 정해져 있던 지금 이 선거법, 공직선거법 재판들은 얼마나 시간을 끌었습니까?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이거? 자, 내란죄만큼은 빨리 판결해야 된다. 이거 3개월 안에 다 끝내라. 무조건 끝내라. 왜요? 이게 무죄가 나오면 만에 하나 지금 지기현 판사에 의해서 이게 만에 하나라도 무죄가 나오거나 그리고 이게 지금 1심이 6개월 이상 가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출소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 민주당이 이 저항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탄압의 강도가 더 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때 우리들이 무릎을 꿇는다면 자유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저항의 선봉장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 너무나 죄송하지만 이 저항을 멈춰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탄압과 저항의 강도가 어느 쪽이 센지에서 승부가 날 수밖에 없는 지금 체제 전쟁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독재 체제로 가는 한 과정일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그 부분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이재명 정권의 검찰 조직 개편에 관해서 법조계 내부에서 검찰 내부에서 또 여러 가지 이 헌법이나 법률 연구했던 학자들이 계속 제기를 하는데 그중에 이제 김종민 변호사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가 중국식 공안 통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조직을 보니까 경찰에다가 힘을 몰아서 완전히 중국식으로 중국 공안 당국 공안 형태로 갖춰가고 있는 100% 중국식 공안 통치 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고 페북에도 그런 글을 썼는데 페북이 차단됐어요 갑자기. 자, 전환길 강사의 유튜브 수익 정지도 비슷한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이 검열이 세게 지금 민간인에 대한 보수 진영에 대한 검열이 세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또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합니까? 저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시스템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 네. 차원에서 이거는 지금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 등에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금 계정이 정지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금 유튜브 수익이 중지되고 있는 것인지, 이 내규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로 몰려서 여기에 신고를 한다거나 계정 신고를 한다거나 해서 이게 약간 자연 발생적으로 지금 계정이 정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거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확인조차 안 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가 직접 이거는 회사 방문을 해서라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여기 펜앤마이크도 이 수익 정지가 됐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그렇죠. 힘든 시기를 겪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파 유튜버에서 지금 자유진영을 지키기 위해서 옳은 소리를 내고 있는 우파 유튜버들의 수익 중지가 일어난다면 이거 활동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인민재판부다. 지금 이 특별재판부는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고 또 이거 공안 정치다. 이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서 지금 족쇄를 건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건 지금 정치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진짜로 억압하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지금 표현의 자유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선별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선별적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여기 지금 이재명 정권이요. 민주당이요. 지금 이제 이런 발언들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이런 발언들을 지금 막아내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런 방송 통제의 방법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도 강하게 우리는 저항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의 앞에 여전히 국민의 힘이 서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좀 나경원 의원과 관련된 질문을 한번 좀 여쭤볼게요. 황교안 전 대표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데 2019년에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있었었죠. 검찰이 이거 기소를 해서 현재 재판 중인데 어제 구형이 됐습니다. 이제 특수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대표, 전 총리, 나경원 의원은 징역 2년을 검찰이 구형을 했고 황교안 정치는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이거 어떤 차원에서 보십니까? 정치적 판결을 지금 사법부가 내고 있다라고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벌써 7년이나 끌어온 재판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이 순간에 판결을 하면서 지금 2년, 1년 6개월 이런 중형을 떨구었고 더군다나 지금 송은석 대표에게도 이 구형을 했어요. 네. 자, 송은석 대표 당시에 제가 알기로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앞에 나설 만한 어떠한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땐 지금 원내대표로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괘씸죄 형벌이라고 전 판단을 합니다. 자, 패스트트랙이 7년 동안 끌고 오면서 지금 이거를 숱하게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 를 괴롭히면서도 판결하지 못했던 것은요. 이거 재판부가 판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한동훈이 욕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권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들은 사건을 처리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당시에 이거를 전당대회에서 이겨보고자 나경원 의원의 개인 청탁으로 몰고 갔던 거 아닙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이거 개인 청탁할 수 있는 사건입니까? 저 수십 명 중에서 혼자 빠져나오면 지금 본인이 정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본인이 아니라 공의적 관점에서 이 수사가 무마돼야지 우리 당의 의원들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 재판에 처음에 기소가 될 때도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책임자이니 다른 의원들 빼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런 발언까지 공식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정치적으로 이 긴 시간 끌고 오다가 결국에는 민주당의 입맛대로 이렇게 구형을 해야 된다. 자,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 이게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지금 자유민주주의 진영 국가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아직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구형도 가도하고 만약에 여기에서 판결이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판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역시도 방법은 저항의 방법뿐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패스트트랙 현장엔 제가 빠진 날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요 어떤 누구도 물리력 행사한 적 없습니다. 피켓 들고 저항한 거, 자유대한민국에서 잘못된 법안이, 패스트트랙 법안이 잘못된 법안들로 올라오는데 거기에도 지금 저항하지 않으면 정치인입니까? 정치인이 아닌 것이죠. 그때 올라갔던 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공수처 같은 겁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위성 정당법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제도들을 얼마나 망치고 있습니까? 이런 법안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저항을 안 합니까? 저항해야죠. 당연히 저항을 해야죠. 근데 거기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거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한 저항도 하지는 못해요. 자, 평화적인 방법으로 피켓을 들고 저항하고 가부좌 틀고 저항한 것이 2년형을 받아야 되는 일이라면 대한민국 지금 이게 어떻게 양당제입니까? 다당제입니까? 이거 지금 일당 체제로 가는 길이다. 민주당에게 반대하는 당은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해산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일당 체제인 거고 독재 국가인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아닌 겁니다. 이거를 정말로 국민들께서, 우리 진영의 국민들이 아니라 보편적인 국민들까지 이걸 빠르게 깨어나시지 않으면 나중에는 체제가 바뀌고 나서 후회할 땐 이미 늦는다라는 말씀을 저는 진짜로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아까 어떤 분이 댓글에서 이거 선고 언제 하는가 좀 질문이 있던데, 예, 패스트트랙 이 사건 1심 선고입니다. 1심 11월 20일에 선고를 합니다. 예전 지금 이제 9월 16일이니까 약 2달 정도 남았네요. 그 1심 선고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도 결국은 싸워서 뚫고 나가야 될, 선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선고 과정도 싸우는 과정, 선고 이후에도 싸우는 과정, 그런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의 메시지를 한 가지 좀 살펴보겠는데,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께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여기에 아마 이제 좌파 단체까지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이미 윤 대통령의 탄핵을 계획했다,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예, 어떤 상황을 지금 말하는 것인지, 이 문제를 그리고 왜 제기를 하신 겁니까? 지금 민주당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데요. 민주당은 어떻게든 우리의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계획이 이미 되어 있었다. 이게 반란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민주진영에서, 우리 자유진영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이 임기를 다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이미 있었다. 이게 내란이고 반란인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도 탄핵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진영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임기를 마치기 굉장히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 전인 2022년 4월에 촛불행동이라는 단체가 출범합니다. 네. 자, 근데 민주당 좌파 진영의 움직임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민단체가 먼저 움직입니다. 항상 시민단체나 민주노총이 먼저 움직입니다. 여론을 끌고 가면 정치권에서 여기에 화답하듯이 얹혀갑니다. 그러면서 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제도의 힘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우파 진영, 보수 진영이 지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우파 시민단체와 국민의힘이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한결같이 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은 이 체계가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먼저 움직이고 여기에 올라탑니다, 민주당이. 자, 촛불행동이라는 것이 4월에 지금 출범을 하면서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아직 취임도 안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준비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해서 임기 초반, 취임하자마자 탄핵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탄핵, 하야에 대한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러다가 지금 2024년 6월 달에 촛불행동이라는 곳이 국회 청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청원에 대한 안건을 올려요. 이건 지금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하도 말도 안 되는 안건들이 많이 올라왔죠. 니네들 왜 러시아와 중국을 멀리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 이런 게 지금 그때 당시에 청원 내용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몇 명이나 동의를 했습니까? 10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근데 여기에 동의하자라고 북치고 장구쳤던 거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라고. 자, 근데 아까 촛불행동이라는 곳에 공동대표 권오혁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자가 국가보안법 등 전과 5범자예요. 네. 자, 다른 범죄가 아닙니다. 이게 절도죄 아니에요. 폭행죄 아니고 국가보안법 범죄자라고요. 전과자라고요.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고 있고 하야를 외치고 있고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 공당이라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맞장구 쳐주면서 여기에 지금 동의 서명을 하게 만들고 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이게 지금 탄핵이 기획된 게 아니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지금 계엄 이전입니다. 계엄 한참 이전부터 지금 탄핵에 대한 움직임들을 끊임없이 보여왔고 압박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당시에 방송할 때요. 이 지금 국회에 올라왔던 청원, 탄핵 청원이 주제로 한 1, 2주는 갔을 겁니다. 방송마다 이게 주제였어요. 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안건을 올려놓고 이것을 지금 사회적 이슈로 만들고 있는 방송사도 문제거니요. 이 지금 이러한 청원들에 맞장구 치고 있는 민주당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대한민국 공당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절대 잊어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네. 이들은 지금 그 누가 대통령이었어도 탄핵 시도를 멈추지 않았을 것이고 체제에 대한 전환, 체제에 대한 전복을 멈추지 않았을 거다. 우리가 지금 이 근본적인 싸움의 원인을 잇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질 것이다. 싸움의 목적을 모르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수호하는 것이다. 이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라는 지금 이 싸움의 명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들의 싸움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이 원인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싸움의 목적을 잊지 않아야 우리가 이 목적을 명확히 해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아까 지난 10일에 있었던 규탄대회 때 광장으로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압니다. 광장으로 나가야 된다. 자,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방향으로 지금 투쟁을 향후에 해야 될 것으로 봅니까? 제가 지금 우리 최고위가 출범한 지 고작 2주가 좀 넘었습니다. 네. 네. 고작 2주가 넘었는데 저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벌써 6년 만에 이렇게 장애로 나와서 지금 우리들이 저항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미약하나마 여러분들께서 변화의 움직임은 분명히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보수 정치인들의 발언들이 레거시 미디어의 헤드라인으로 장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 우리들이 제대로 투쟁하고 말하고 있다라는 걸 또 반면 의미합니다. 레거시 미디어로 우리들이 지금 우리의 주장을 확장시켜내지 못하면 국민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바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을 넘어가야지 국민의 51%가 우리의 말에 동의해 줘야지 우리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지지하시는 확고한 지지층, 자유를 지지하시는 분들 33, 4%를 넘어서서 50%, 51%까지 가야지만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우리 진영들이 보는 미디어 안에만 갇혀 있어서 안 되고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 없다. 우리들이 정말로 미디어들이 받아 쓰지 않을 수밖에 없는 발언들을 이어나가거나 네. 이거 도저히 받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하는 발언을 해야 됩니다. 정치적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애로 나가서 장애로 나가면 어쨌든 간에 우리의 연설들이 레거시로 나가지 않습니까? 부분이라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 끊임없이 우리들이 중원으로 나아가야 된다. 전쟁터를 옮겨내야 된다. 네, 지금 우리 진영에서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저항이어야 되고 투쟁이어야 된다. 그럼 우리의 저항의 중심은 국회 아니어서는 안 된다. 국회 안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소리나 한번 칠 수 있습니까? 제대로.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주장을 외쳐야 된다. 그리고 이 주장을 외침에 있어서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야 된다. 다선이라고 무대에 세우고 최고위원이라고 무대에 세우고 누구라고 무대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무대에 계속 세워야 된다. 찰리 커크 같은. 네. 네. 그렇게 제2의 돼야지만 찰리 커크 국민들이 여기에 예. 동참을 더 많이 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고작 1시간짜리 투쟁입니다. 이 투쟁에도 제한이 없어야 된다. 네. 주말에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모여들 수 있게끔 낮에도 모이고 밤에도 모일 수 있게끔 청년도 모이고 주부도 모일 수 있게끔 긴 시간의 투쟁을 이끌어내야 되고 이 긴 시간 동안 투쟁을 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투쟁이 정말로 강력해서 저들의 강압을 저들의 강압을 이길 정도의 정의 강도가 나온다면 그때서야 저들의 폭거를 멈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일부에서 신실한 남자, 정말 투사로서 싸울 줄도 알고 이슈를 몰고 갈 줄도 알고 이슈를 끌면서 또 광장에서 싸우는 전선을 만드는 김민수 최고위원 일부에 모시고
대담 진행했습니다. 김민수 주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독립, 성장, 자, 1부 진행하겠습니다. 송국권 정치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앞서 얘기했던 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사인 회동 의혹 또 비밀 회동 의혹 관련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좌파 유튜버가 먼저 띄우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막 확대해가는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사건의 전말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조희대 숙청, 예. 조희대 대법원장 숙청 작업이 이제 여의치 않으니까 이런 이제 그 전에 5월달에 한번 제기됐다가 이것이 그 다음에 아무런 반향이 없었어요. 워낙 믿지 못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시 꺼냈는데 이 패턴이 좌파 진영에서 하던 패턴을 또 그대로 하고 있어요. 뭐냐, 그때 김의겸이 청담동 그거 할 때 협업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네요. 좌파 유튜버가 협업을 했다. 예. 그 먼저 이제 좌파 유튜버에서 이거 막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서 그런데 그때 저 청담동은 그래도 이 거짓말을 한 저 첼리스트라도 있었죠. 예. 이번엔 그것도 없어요. 그냥 AI 가지고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그전에는 그 첼리스트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이니까 거기다가 디프 쏠 수가 있었지만은 이번에는 그것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 가짜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그 민주당 의원들이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이 국회에서 문제를 삼아요. 예. 문제를 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이게 지도부로 갑니다. 예. 지도부 가서 지도부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 도장을 찍어줘요. 예. 그때 청담동 때도 녹음 파일, 첼리스트 녹음 파일을 김의겸이 그 국회에서 털고 그것도 저기 지도부 최고위원회에서 또 틀었거든요. 예. 그때 대표가 바로 이재명 대표였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재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정청래가 그것을 문제를 삼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악성인 것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네요. 부성찬이 국회 예. 대정부 질문에서 그거 가짜라는 걸 뻔히 알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다 김민석 총리가 대답을 해요. 예. 대답을 하면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민감한 이야기다. 그런데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는 다 똑같이 전제를 하나씩 달아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보니까는 제일 처음에 그 서영교 의원부터 네. 그 부성찬, 그 다음에 김민석까지 답변을 할 때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답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실이 아닌 걸 알아요. 사실이 아닌 걸 아니까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그거 내가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 사실이라면 그렇다고. 그 사실이 아니면 아닌 거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전제를 달고 하니까 본인들이 이게 가짜라는 걸 알면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번에 그 김의겸이 그 정당 문제를 제기할 때도 본인이 확인을 하려면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술자리가 있었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김현장에서 수십 명이 있었다는데 김현장이 확인만 해보면 돼요. 국회의원 권한으로. 그리고 이번에도 4월 7일인가 10일인가 15일인가 이렇게 했는데 4월 7일, 10일, 15일 그때 그 한독수 그 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일정이 다 공개가 돼요. 예. 저도 그때 일정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때 일정은 공식으로 나온 건 없지만 확인을 하려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당장 확인이 돼야죠. 그 점심시간에 뭐 했는지. 예. 그 세 날짜 4월 7일, 10일, 15일. 그거 확인만 하면 바로 드러나는 건데 확인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하면은 확인을 하면 가짜라는 게 드러나니까 문제 제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팩트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아는 거를 자기들이 아니까. 그러면서 이걸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까지 이게 전 국민이 지켜보는 데서 이것을 거짓말을 막 퍼뜨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니면 말고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청래는 예. 그래 아니야? 아니면은 특검 수사 받아. 이게 그럼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아무나 붙잡아서 당신 죄 지었지.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가서 그 검찰에 가서 당신 죄 안 지었다고 증명하고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수사를 받으면서 네 죄를 아니라고 네가 증명을 네가 해봐. 증명을 해봐. 그럼 갑자기 자기가 찾아가가지고 검찰이나 경찰 찾아가서 내가 죄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하러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이게 특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 수사 문제에 대해서 안 그래도 고발장이 접수가 돼 있는데 지금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이거 뭐냐면은 자기들이 기초 수사를 해보니까는 고발장 내용 엉터리라서 아예 수사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정청래는 그러면 특검 가서 특검 수사를 받으라. 특검이 수사 안 하겠다는데 예. 말이 안 되는 이 앞뒤가 맞지 않고
이게 그 누가 봐도 이 일종의 정치 공작입니다. 예.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한덕수 전 총리나 조희대 대법원장 뭐 사인이 지금 4월 7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월 7일인가 10일인가 15일인가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4월 7일. 날짜를 좀 바꾸고 음성에는 뭐 여러 음성에는 날짜가 저렇게 돼 있지만 있던데, 이제 4월 7일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4월 7일에 만일 오찬 회동을 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를 확인할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당시에 한덕수 전 총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찬 일정이나 다른 일정이 있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당시에 한덕수 저 권한대행이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 오찬을 했다면 그에 따르는 경호 인력만 해도 수십 그럼요. 명이잖아요. 그럼요. 대통령 권한 대행이고, 네. 그 권한 대행이고 또 그 전부 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서 네. 모든 언론이 그때 그 4월 그 4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되고 그 직후고 바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됐기 때문에 모든 언론이 일거수일투족을 주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 한독수 권한 대행에게. 그리고 그 다음 뭐 대권 출마설까지 막 나오는 바람이어서 그 시점이어서 일거수일투족이 다 감시가 대상이 되고 있고 언론이 전부 다 그 하나하나 다 쓰고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경호 인력만 해도 외부로 움직이면은 엄청난 인력이 같이 따라가죠. 그 수행원들하고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장도 지금 3부 요인이고 거기 또 수행원 경호 인력하고 그리고 있고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일제 자연인이라고 해도 그리고 그 자리에 완전히 개인 그 민간인을 또 그 끼웠다. 그렇게 그 하면은 이게 조합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은 확인하는 것은 제가 지금 바로 취재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점심 때 대통령 권한 대행이 누가 식사를 했는지, 구내에서 했는지, 밖에서 했는지. 그런데 그걸 기본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은 본인들이 확인하면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러 안 한 거, 그 가짜라는 걸 알면서 퍼뜨리는 거죠. 예. 서영교 의원이 엊그저께 본인도 이제 이 이야기를 해놓고 좀 당황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회동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직접 언론에 얘기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뭐 전화 통화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게 떠 있죠. 조희대 회동 녹취록 폭로 서영교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서 저게 단독으로 저게 떴습니다. 한 언론사에 그러니까 어제 단독 보도로 저게 떴는데 자 민주당 내부에서 저 서영교 발언 이후에 좀 파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 서영교가 지금 뭐 계속 여기서 멈추지를 않고 또 무슨 뭐 정확하지는 않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이거 문제를 제기한 열린공감 TV에서 그거 우리 썰이었어 이렇게 썰, 해버렸어요. 소문이었다. 네, 소문 우리 그거 참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아니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예. 이 지금 우리가 보내드린 내용은 허구가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느냐. 예. 그래도 우리도 그거 허구가 섞여 있는 거를 우리가 썰푼 거야. 그러니까 그 진실하고 상관없어. 소설 쓴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자기들이 언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언론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언론이라고 하고.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처음에 이것을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데서 그렇게 썰이라고 해버리니까 저 서영교도 이거 뭐 사실인지 아닐지 모르겠다. 사실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것을 그 수사를 해봐야 된다. 그거는 조금 전에 특검이 수사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예. 안 한다고 하니까 이게 결국은 민주당 안에서도 그 상당수가 잘못하면은 이게 그 정치 공작이 되고 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뭐 그 사법 개혁 그러니까 지금 사법 개혁이라는 게 인적 청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조희대 그 내쫓고 그 다음에 그 지기현 판사에서 재판권 뺐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그 노리는 게 그건데 저 목적이 있어서 그 두 사람을 지기현하고 조희대를 쳐내는 건데 그것을 달성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런 정치 공작을 다 알아버리면은 그래서 안에서도 이제 좀 내부에서 좀 비판이 있고 그것이 이제 저거 한 발 빼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하는 거죠. 예. 지금 당사자도 이제 서영교 자신도 정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튜버 이 열린공감 TV 측에서도 썰에 불과했다, 소문에 불과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것을 확증해주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특검 조사에서도 현재 이건 수사 대상이 될 만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입장인 걸로 좀 알려 있어요. 그래서 해당 의혹인 사실이 아닌 걸로 그리고 AI 음성이라는 것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청래는 계속 또 몇 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는 촉구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닐 것으로 보이는 또 사실로 아닌 것들이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면 다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우리가 확인해 보겠다 이런 게 정상일 텐데 수사를 통해서 확인하겠다? 수사를 계속 촉구하는 상황은 왜 수사를 계속 촉구하는 거죠? 개딸들에게 메시지 보내는 거죠. 그래요? 개딸 세뇌시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조사에 보면은 지금 청남동 같은 경우는 이미 김의겸이 민사사항으로 손해배상액도 나왔고, 네. 전부 다 그 거짓말이라는 거, 그 첼리스트도 뭐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자기가 뭐 그 거짓말했다고 했고, 완전히 거짓말로 다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한 조사에 의하면은 그 좌파 지지층 중에서 그 열성 지지층 중에서는 그게 여전히 그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는 게 한 30%가 나와요. 여전히 청담동은 사실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식으로 세뇌를 시키고 본인들도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청래나 이렇게 계속 수사를 해야 된다, 밝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지층들이 이 어떤 의심을 갖지 못하도록 지지층 그걸 단속용이죠. 지지층 단속용으로 계속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그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버리면은 완전히 밀려버리잖아요. 네. 자기들이 그 목적 한 바를 달성을 못하죠. 지금 이 가장 저는 핵심이 지기현 판사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기현 판사가 12월까지 이 심리를 마치겠다고 심리를 마치겠다고 했어요. 예. 그럼 1월 달에 선고가 나옵니다. 선고가 나오고 2월 달 되면 이제 법관 인사가 있어요. 그럼 지기현이 선고하고 가버릴 수가 있는데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단 1%라도 무죄가 나오게 되면은 이재명 정권은 뿌리부터 흔들려 버리죠. 그렇죠. 여태까지 내란 프레임으로 다 했는데 그렇죠. 네. 이게 1심에서 내란 적용은 내란죄를 적용할 수가 없다고 나오면은 뿌리채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지기현 판사가 이 구속 취소를 하면서 그 무슨 그 구속 기간 연장뿐이 아니고 그 문제뿐이 아니고 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를 삼았잖아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했다. 그러면 그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이게 그 무죄나 아니면은 이게 아예 그 재판거리가 안 된다고 해버릴 수도 있어요. 예. 그 경우는 엄청난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1%라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재판권을 뺏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게 어떤 공작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면 상당한 이 차질이 생기니까는 계속 이 이슈를 끌고 가는 겁니다. 12월 연말까지 끌고 가서 어떻게 하든 지금 전단 재판부라는 것도 만들었으니까는 그쪽으로 재판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 시도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이 상징적인 인물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축출해야 되는 거죠. 그 작업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인정을 하지 않고 간다고 봅니다. 예. 그럼 아까 열린공감 TV의 당시의 방송, 이 녹취록 방송의 자막에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이다. 특정인들이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린다. 이미 AI가 그렇게 영상에 자막으로 떠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영상을 봤다면 서영교 의원은 이게 실제로 특정인의 어떤 음성이 아니고 AI의 음성, 조작된 음성 또는 변조된 음성이구나. 이런 걸 알았을 텐데 이 출처와 신빙성, 사실 여부 이런 것도 검증하지 않은 채 이걸 했다면 일반적으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이건 계획적인 범죄 이렇게 보이거든요. 범죄죠. 그거는 예. 대국민 사기죠. 예. 사기고 이게 이제 본인이 직접 거기서 열린공감 TV에서 우리 이런 게 있으니까 갖다 쓰세요 했던지 아니면은 자기가 봤던지 보좌관이 봤던지 해서 이제 가져왔을 텐데 그런데 보좌관이 봤던 자기가 봤던 그 밑에 워닝 해가지고 경고 해가지고 딱 떴어요. 예. 이 AI가 한 거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떴는데 그거를 아예 무시를 해버리고 그걸 이제 감춰버리고 마치 누군가 말화를 하는 것처럼 국회 법사위에서 튼 거예요. 네. 법사위에서 들고 그때 법사위원장이 또 정청래였습니다. 정청래가 이제 판을 깔아주니까는 그 법사위에서 하면서 마치 뭔가 큰 것을 처음에는 저거 녹취록을 튼다고 해서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녹취록이면은 이 네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는 그것을 어디서 땄나? 그 비밀 회동을 했다는 네 사람, 한독수 조이대 이렇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네 사람이 만났
했다더라는 일종의 제보자 이 전화 내용을 이렇게 그때 그 법사에서 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게 사람도 아니고 AI가 만들었다. 그런데 이게 또 AI가 만들었다고 또 논란이 되니까 이 열린공감TV 대표가 어제는 또 뭐라고 했냐면은 아 그거 AI 아니고 이 저기 그 누가 말한 걸 두 번 이렇게 그 음성 변조를 한 거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그 사람하고 동업을 하던 또 다른 좌파 유튜버는 아 그거는 그 열린공감TV 대표야. 자기가 스스로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두 번 변조해서 저런 말이 나온 거야. 어쨌거나 AI든 두 번 변조를 했건 저것은 실질적인 제보자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제보자라는 건 없는 거죠.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희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청담동 첼리스트 거짓말하는 첼리스트라도 있었지만 이거는 아예 없는 거를 AI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죠. 예. 자, 화면에 떠 있었다고 한다면 자막에 그게 있었다고 한다면 AI 서용교 의원, 부승찬 의원이 그걸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사실 확인은 이미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사실이라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본인들도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상당히 알았을 것이고 이게 4월 7일이든 4월 10일이든 실제로 오찬 회동을 했으면 상식적으로 그 오찬 회담과 관련된 한덕수, 뭐 조희대 이런 두 분 여러 명들의 상황을 확인했을 텐데 그걸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정치 공세용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딸 관리용으로 여론 조장용으로 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추측이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그런데 자, 국회에서 이제 이런 폭로가 이루어질 때 상당한 단서를 잡고 폭로가 이루어지는 것이야 문제가 아닐 텐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황 여러 가지 정황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상 인지하고도 이 범죄를 벌이는 경우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지가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그때 그 어떤 뭐 군사정부 시절에 네. 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제 발언을 한 것을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그때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면책특권을 보면은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직무상 그 행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형식만 대정부 질문이 직무지. 대정부 질문에서 이 나오는 내용의 이게 본인 직무와 관련이 없는 거죠. 이욕 제기니까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 처벌을 하려면은 그 면책특권 조항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고쳐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계속 이것을 쓰고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손을 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그 국회의원들 특권 폐지 운동을 그때 벌일 때도 다 이게 논란이 됐었고 불체포 특권하고 같이 면책 특권도 논란이 됐는데 민주당이 자기들이 이제 써먹어야 되니까 이 면책 특권을 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해야 되니까는 이거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자기들 악용을 하고 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김의겸도 아마 민사상으로는 그 판결을 받았지만 형사상으로 지금 뭐 구속되거나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면책 특권 뒤에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앞으로 이런 상황 이게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는 거죠. 그 거짓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부성찬이 국회에서 딱 나와가지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데서 국무총리 앞에 딱 놔두고 총리 이런 문제 있는데 이거 그 사법권이 이 사법권을 사유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반 국민 지켜볼 때는 그거 진짜 같거든요. 예. 그 대정부 질문에서 막 저렇게 하고 또 총리라는 사람이 그게 사실이라면은 그거 큰 문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인데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게 문제죠. 그렇게 해도. 그런데 일단 그 시민단체하고 국민의힘이 부성찬 서영교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네. 고발을 했으니까 저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과연 면책특권이 어디까지 적용이 될 수 있는지까지 이번 기회에 그것도 공론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이 사안은 좀 간단한 사안,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폭로가 좀 정치 공세가 좀 지나쳤다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닙니다. 이건 헌정 유린 사태이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아예 죽이기 위해서 하는 이런 공작, 정치 공작, 헌정 유린 사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도 사전에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속 여론 조작을 했다면 그건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을 비롯해서 업무방해 등 여러 혐의가 서용교, 부승찬 그리고 정청래까지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자, 그 문제 먼저 좀 살펴봤고요. 독립, 성장, 자, 이제 이재명이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는 건가요?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4년 연임제 개헌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4년 대통령 중임제나 뭐 대통령 연임제 뭐 이런 관련한 기존의 논의가 있어 왔죠. 뭐 개헌 필요성도 일부 제기됐고 대통령제 하에서 4년 중임제 이야기가 특히 많이 있어 왔는데, 자, 어제 이 이재명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국정과제 123건을 어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했어요. 어제 통과시킨 국정과제 중에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4년 연임제 및 결선 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안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지금 명시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4년 연임제, 이걸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4년 연임제 관련 논의를 하겠다. 이미 이제 이 포석이 상당히 보이네요. 약간은 노골적인 어떤 포석이고 이미 선포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123개 국정과제 중에 언론들이 하필 저것만 쓰잖아요. 예. 4년 연임. 그러니까 8년 하면 없겠다는 거예요. 예. 8년. 이재명의 8년 임기를 지금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헌법으로. 예. 자, 이게 그럼 가능할 것인가? 가능한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이 구속됐잖아요. 예. 지금 개헌 저지선이 100석입니다. 물론 뭐 숫자가 따지면 그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0석입니다. 지금 106석 된 거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3대 특검이 속속 불러들이고 있는 그 모양새를 보면 추경호, 뭐 지금 패스트트랙 때문에 나경원, 또 검찰 구형이긴 하지만 나의원도 지금 피선거권 박탈의 구형을 받았어요. 물론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만 3대 특검이 지금 몇 명을 더 구속시키려고 할지는 모르잖아요. 네.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개헌선이 위협받고 있어요. 어떻게 흔들어댈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내부에서 상황이 불리해지면 짐 싸가지고 사무실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예. 제가 뭐 조모 씨 얘기까지 안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정청래나 이재명은 지금 바라보는 데가 많아요. 때릴 데가 많거든요. 개헌선 무너뜨릴 수 있다. 실제적인 위협이 지금 저는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예. 급한국에 연임제? 자, 연임제가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분이 있는데 안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법학자나 제 아는 그 헌법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예. 부칙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부칙. 예. 부칙은 원래 뭐냐면 이렇게 헌법의 권력 구조를 바꿔도 이 헌법이 개정될 때의 대통령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게 상식적인 부칙이에요. 예, 예. 근데 이걸 뭐 어떻게 바꿉니까? 해당된다. 글자 몇 개 바꾸면 돼요. 그러면 이재명이 8년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인간시장을 쓴 작가 김홍신 선생이 비례대표까지 해서 의원을 2번 했는데 그때 개고기 금지법을 통과시킬 때 저하고 그분이 좀 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이게 법을 고치는 게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도 안 복잡해 그러더라고. 왜요? 식용이 불가능한 동물들의 리스트가 쭉 나열돼 있대요. 네네. 개라는 것만 빼면 된대요. 네. 딜리트해서 한 글자만 지우면 된다. 개헌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게 민주당 생각이에요. 설마 되겠느냐?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저 얘기를 입한국에 꺼냈다? 뒤에 배후에 누가 있다고 보느냐? 이해찬이 있는 거예요. 이재명의 멘토, 진짜 멘토. 그리고 이해찬은 민주당의 대표를 할 때부터 한 얘기가 있잖아요. 20년 집권론, 30년 집권론. 여러분 취임 100일 됐는데 이재명이 한 8년 하고 계속 민주당이 집권해서 지금 40대인 분이 60대 될 때까지 민주당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저는 아마 민주당 세상에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네요. 끔찍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끔찍하다는 표현보다는 이게 가능해?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저런 식으로 비친 거예요.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불가능할 이유가 찾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불가능한 가능성을 자꾸 줄이고 있다. 3대 특검. 여러 가지 그 검찰의 지금 패스트 트랙도 그렇고
추경호 원내대표 등등에 대한 지금 소환도 시작 안 했잖아요. 소환하고 이제 정말 이제 내란 특검이 내년 내란 김건희 특검 세병 특검 이런 게 지금 내년 초까지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참 지금 더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아직 추석도 안 왔잖아요. 정청래가 추석 전에 다 해치우겠다고 하잖아요. 검찰개혁 입법이니 뭐니. 자, 추석 지나면 11, 12월 두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 2월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리라는 가능성이 저는 점점 줄고 있다. 그러면 이게 만일 상당히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1차적으로 국민투표 형식을 거쳐야 될 테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이 4년 연임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 이게 지금 가장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하려고 해보겠죠. 네. 그런데 정청래 생각은 또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이게 굳이 이재명에게 해당돼야 돼? 생각이 다를 수 있다니까요. 정청래는 이재명이 8년 하면 자기에겐 기회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안 되면 여론을 띄워서 지방선거에서 자기 힘으로 압승을 한 뒤에 2년짜리 정식 당대표를 한 번 더 하고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자기 당을 확실히 만든 뒤에 그때 가서 내 위주의 개헌을 해서 이런 생각을 안 하겠냐고요.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8년 대통령을 만드는 것보다 그냥 나부터 해서 내가 8년 대통령을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정청래는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본저에는 이 밑바닥에는 명청대전 2라운드라는 그런 그 갈등 양상도 지금 내재되어 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물론 지난 대선 때 이 4년 연임 중임제 관련해서 일부 이제 공개적인 논박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이걸 중요한 과제로 채택할 때는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을 상당히 했고 일부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해서 국정위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 당정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4년 연임제에 관한 논의는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죠. 예,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 정청래 포함해서 민주당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고 지금 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을 국무위에서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논의를 하겠다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123대 국정과제를 이제 추진하겠다는 걸 통과시킨 거지. 그렇죠. 개헌 방침에 도장을 찍은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 이런 일이라는 게 이 타이타닉 생각해 보시면 그때 타이타닉이 왜 가라앉았습니까? 예. 빙산 발견하고 도는데 늦게 발견해서 돌다가 부딪힌 거잖아요. 옆구리가. 이런 일은 한 번에 추진할 수가 없어요. 먼저 계속 뭔가 때리고 조금씩 해서 여론 조성을 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에드벌룬이 먼저 뜬 거예요. 신호탄이 떴어요. 여러분 효시라는 말 있잖아요. 네네. 효시가 뭐냐면 먼저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소리 나는 화살을 쏘아 올린다는 뜻이에요. 삐리리리리 하고 화살이 날아가잖아요. 그 사극 같은 데 보셨을걸요? 그게 전쟁의 신호를 알리는다는 의미에서 효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화살을. 예. 이게 효시입니다. 자, 효시가 난다고 전투가 바로 불붙는 건 아니잖아요. 예. 첫 쿠대가 나가서 싸워보고, 먼저 이제 몇 탑 겨루다가 본전쟁이 터지고 그 시작을 이제 했다. 개헌 8년 연임, 이재명의 8년 연임이든 민주당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든 간에 권력구조 개편을 향한 이재명 정권 혹은 정청래 민주당의 효시가 쏘아 올려진 것이다. 예. 여기에 의미를 두고 봅니다. 네.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저희가 원튼 원하든 간에 논의가 불가피합니다. 이 논의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이재명과 민주당이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4년 연임제를 이미 준비를 해왔고 그런 절차를 개헌 절차를 밟을 거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 문제는 이제 물론 국회 내부에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또 국민투표도 있기 때문에 여러 있습니다만 그 시도 자체는 반드시 시도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마 하겠어 이게 아니라 설마 사람 잡는다니까요. 그러죠. 반드시 시행을 한다 저자들은.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으로 연임제가 맞는지 중임제가 맞는지
그러니까 개헌과 반개헌 이런 싸움으로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의 초점도 한번 살펴보고 권력 내부에 또 차기를 꿈꾸는 자들도 있는데 그게 이재명이 하면 되겠어 하고 하는 권력 내부가 될 테니까 내란 청산 싸움이 주된 국정과제가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으로 변해가면 그건 또 여러 측면에서 다르게 다른 차원에서 또 우리도 평가를 해볼 만하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네. 전쟁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시작은 뭐였을까? 아 그때 누가 나와가지고 그 소리를 한 게 예. 그런 상소를 올린 게 그 시작이었나? 그런 일이 역사에 많아요. 예. 제가 아까 효시란 말씀을 드린 것도 네. 그때 강변에 와서 웬 말 타고 온 놈 하나가 이쪽을 향해서 소리 나는 화살을 하나 쐈더니 그것이었나 보다. 이건 효시입니다. 이 효시가 날아왔을 때 국민의힘 보수들이 정신 단단히 차리고 지금 이 댓글창에 국민저항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루소 때부터 나온 또 그 여러 가지 그 헌법적으로 보장된 자연법적인 권리잖아요. 네. 국민이 가장 우위에 있으니까 국민들이 저항에 나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꺼내긴 섣부르지만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인가요? 네. 대구에서 지금 장애 집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찾아갑니다. 중요한 것은요. 장외투쟁을 하려면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예. 그냥 가서 그냥 뭐 이렇게 구호번 외치고 그러고 끝나면 안 돼요. 아 이게 보면 국민의힘도 간단치 않아. 우리가 저 국민의힘을 믿고 한번 보수들도 한번 같이 한번 맞서볼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좀 진정성 있게 좀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다. 20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국민들만 믿고 국민들만 싸워주기를 바라서는 지금의 보수 정당도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닥쳐오고 있는 문제는 싸우지 않으면 해결되는 문제, 싸워야만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뭐 협상이나 협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목숨을 걸고 전선에서 싸워야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 싸움의 현장은 물론 곳곳에 있죠. 장외도 있고 미디어도 있고 여러 가지 전장이 있습니다만 그런 장면도 살펴봤고요. 마지막 주제 이 주제 한번 좀 간단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이 일본을 방문하고 미국을 방문했던 시기가 있죠.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방일 방미 이 기간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8월입니다. 지난달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근데 이 기간에 중국이 이 서해 지역에 서해 잠정 조치 수역이 있죠. 거기에 우리 관할 구역에 지금 최신형 스텔스 호위함들을 대거 보내서 군사훈련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서 중국의 본격적인 서해 내화가 시작됐다.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차원에서 좀 해석을 하십니까? 과거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로마의 내해다. 예. 로마의 바다다 그랬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보면 황당한 얘기죠. 예. 그때 뭐 한니발의 카르타고는 자기 바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중국은 내해라고 부릅니다. 서해를. 우리 서쪽이지 중국에서 보면 동해예요. 일본이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그 독도 울릉도 있는 바다를 뭐라고 부릅니까? 일본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뭐 혹은 현해탄. 우리는 동해바다 아닙니까? 그게 나라의 힘이 있을 때 자기의 명칭이 관철되는 거예요. 우리 힘이 있어야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가 되는 거예요. 동해가 병기가 되든 동해만으로 쓰든 그 나라의 국력입니다. 네네. 그 일본이 서해를 내해화한다. Sea of China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남중국해라고 뭐 남진하해, 동진하해 그렇게 부르잖아요. 중국 중심의 이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서해 내해화라는 얘기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인공섬을 짓는 거는 중국의 장기예요. 스프레틀리 군도라고 하는 데다가 지금 아주 시멘트 갖다 붓고 바다 위에다가 난리를 쳐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필리핀하고 미국이 저게 무슨 짓이냐 해가지고 세계 그 주요 무역의 물동량이 그쪽으로
40%가 지나가요. 네. 우리나라는 목줄이에요, 거기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서해가 만약에 중국에게 지금 구조물 설치하는 거는 그때 한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서해 잠정 조치 수역으로 중국의 스텔스 기능을 장착한 배가 왔다? 거의 이거는 우리가 힘만 있으면 미사일로 깨야죠. 우리 조치 수역으로 들어왔다면서요. 근데 그걸 번이 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시점이 더 아주 좀 의도가 불순하죠. 한국 대통령이 없는 사이를 노렸다. 그러니까 일부러 잡은 거예요. 군 통수권자가 없을 때 들이밀어 보면 네. 얘네가 탐지를 언제 할까? 탐지를 하면 어떤 조치를 할까? 여러 가지 그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시진핑의 허락 없이 됩니까? 시진핑이 모른 채는 하겠지만 최소한 이게 무슨 그 함장 차원에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중국이 아주 대놓고 간을 본 겁니다. 스텔스 기능을 너희가 탐지할 수 있는가? 한미연합군이라고 이 동맹이 잘 작동하고 있는가? 미군이 탐지했을 텐데 이거를 이재명 정부에게 알려주는가? 그럼 이재명 정부가 그걸 어느 정도로 빨리 반응하는가? 체크리스트가 어마어마하게 저는 있었다고 봐요. 네. 그런데 지금 인재 보도가 되잖아요. 그럼 합참이 말을 해야 알죠. 한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나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이재명 정권에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으면 중국의 구축함과 정보 수집함이 한국 내 관할 수역에 들어왔다. 그리고 수시로 진입해서 지금 훈련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상 군사적인 도발이죠. 항의, 예, 도발이기 때문에 외교적 대응이나 군사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뭐 이재명이 미국 가고 일본 가고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군도 있고 뭐 외교부도 여전히 있고 여기 국가안보실장도 있고. 총리 김민석은 뭐 합니까? 김민석은 뭐 했어요? 그러면 대응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응을 하거나 그 사실 자체는 알려야죠. 그렇죠.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는 러시아가 미국을 그 카디즈로 들여보내면 네. 즉각 발표는 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전투기도 즉각 출격을 해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네. 로스케들 들어오면 안 돼. 이런 걸 했잖아요. 예. 발표는 해야죠. 그런 얘기는 뭐냐면 알고 뭉갰거나 몰랐거나 미군이 안 알려줬거나 셋 중 하나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뭐 답을 해야 알죠. 그러면 정부의 기능은요. 좌의 정부, 우의 정부를 떠나서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이런 걸 알리고 저는 이게 한미동맹에 간극이 있는지 없는지를 중국이 간을 본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간극이 있는지 없는지를 간을 보셨어요? 뭐 말이 그러네요. 간극은 뭐냐면 틈새가 있는지를 보려고 떠보기를 한 거예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기자회견 때 얘기했잖아요. 주한미군의 유연화. 이게 뭐냐. 양안 분쟁, 남중국해에서 분쟁으로 중국이 그쪽에서 손을 이제 뭔가 도발을 하게 되면 네. 주한미군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한미군이 움직이는데 그게 간단하게 움직입니까? 여러 가지 그 정보망의 감시 능력이라든가 한미 간의 공조가 이루어지고 뭐 이러는 건데 이게 과연 실전 상황에서 작동을 할까? 저는 그거를 하나 이번에 스텔스를 들여보내서 좀 봤다고 보는 거예요. 네네. 스텔스는 뭡니까? 이 스텔스의 말 자체가 몰래 잠입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자, 스텔스 능력을 가졌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이거를 알만한 시긴트력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럼 미군은 알았을 거예요. 그럼 미군이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이 트럼프에 보고하고 이거를 이재명 정권에도 알려주라고 했을까요? 의문인 거예요. 알려줬으면 알려줬다. 몰랐다. 몰랐으면 한미동맹이 틈이 벌어진 것이고 무능한 것이고 알고 뭉갰다면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에 소상히 답변을 하는 게 정부입니다. 네. 네. 자, 시청하시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걸 놓치신 것 같아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입으로 넘어갈 텐데요.
박상규 시사평론가께서 관세 협상부터 시작해서 서해 내외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국의 현재 상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재명 뭐 하고 있는가? 자,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립, 성장, 역전, 패능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순간 풍성하게 광동 효모비오틴 하루 한 번으로 가득 채우는 에너지 600mg 맥주 효모 함유, 목 넘김 좋은 알약 타입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5,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5,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